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대폭락장이 펼쳐졌던 지난 8월 초 이후 대부분 주요국들의 주가 지수는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코스피 8월 성적은 주요 20개국 증시의 대표 지수들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튀르키예 다음으로 저조한 성적이었다는데요. 글로벌 화랑기에도 코스피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더니 폭락장 이후에도 국내 증시의 회복력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8월 급락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4개월째 강세를 보였는데요. 9월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금융시장에 훈풍이 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9월 미국 증시 전망해 보고요.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증시의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조익에 본격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집을 갖고 있으면 아예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까지 나왔어요. 네. 우리은행이 네.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담보 주겠다고 해도 이제 대출을 안 해주는 시대가 된 건데, 물론 과거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했는데 그만큼 지금 대출 조이기에 전방위적으로 은행들이 나서고 있다는 거죠. 우리은행이 이제 9일부터 1주택자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군요. 네. 네. 전세 대출의 경우에도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승인해 주는 거죠. 네. 우리은행은 또 대출 최장 만기 40년에 30년으로 줄이고, 또 오늘부터는 이 주택을 담보로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도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네. 축소를 했습니다. 전방위 대출 조이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이 이제 이처럼 강도 높게 좀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이게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은행이 시중은행들 가운데서는 크게 초과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300% 넘게 지금 초과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거를 좀 줄여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목표치가 있거든요. 이거를 많이 초과하게 되면 금융당국으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좀 더 강도 높게 행동에 나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정은 다른 시중은행들도 별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추가로 대출을 조이는 이런 조치들을 다른 은행들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신한은행이 내일부터요,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 50년 30년으로 줄이고요. 생활안정자금 이것도 역시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추는 조치를 실행을 합니다. 네.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임차 보증금이 늘어난 만큼만 추가로 해주는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런 조건부 대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갭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런 대출은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대출 제한 조치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1금융권 대출이 이런 식으로 조여지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2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2금융권에도 대출 제한이 가해질 수 있고요. 또 DSR도 지금 어제부터 2단계가 도입됐지만 상황 봐서 3단계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많이 늘었죠. 네, 가계대출 증가세 자체는 지금 꺾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8월 들어서 이게 29일까지 집계된 현황인데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8조 3,23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래서 3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기록했고요. 이게 3년 4개월 전이면 2021년, 이때가 이제 역시 주택 매매 심리가 상당히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인데 그때 대출만큼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이제 대부분 주담대로 이제 신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담대만 따로 놓고 보면 5대 은행에서 7조 3,234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 전월 7월 수치에 육박하는 거고요. 7월이 역대 최대 월간 증가폭 기록했었던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대출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여러 원인들을 따질 수 있는데 DSR 2단계가 지금 이제 9월 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대출을 좀 당겨 받으려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몰렸던 것으로 감안이 되고, 지금 이런 막차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 지금 8월 말까지 만약에 다 집계를 해보면 7월 기록을 경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자, 과연 이 같은 전방위 대출 규제로 집값이 잡히느냐가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대출 조기가 이제 지난달 하반기부터 중순 지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라고 보거든요. 이걸 가장하면 이런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2-3달 정도의 시차는 있다라고 보고, 이제 이달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됐으니까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달 그리고 다음 달 정도까지는 주택시장 동향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7월에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건수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처럼 10,000건 넘었잖아요. 네. 12,000여 건으로 늘어나서 한 달 사이에 40% 넘게 늘어났죠. 그리고 이 지난 주까지 8월 넷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이게 부동산은 공식 통계니까요, 0.26% 전주 대비 더 올랐거든요. 네. 23주째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 둘째 주 8월 둘째 주에는 상승률로만 보면 또 기록적으로 5년여 만에 최고 상승을 당시에 기록을 했고요. 이런 전반적인 지표들을 보면 서울 지역에 한해서 주택 매수 심리는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달 하순부터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뤄졌으니까 문제는 이제 대출 규제를 하는 것만으로 지금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일 수 있겠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뭐 영끌족이라든지 비투족, 그러니까 대출 많이 받아서 주택을 사려는 이런 수요는 일단은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진정될 거냐, 여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라고 보는 거는, 예를 들면은 지금 공급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주택 매수 심리, 주택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심리까지 다 잠재우기에는 대출 규제를 옥죄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가계의 여윳돈이 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네. 분석이 나왔어요. 이거 예. 어떻게 그렇죠. 계산하는 건지 네. 궁금하네요. 네. 이게 이제 여윳돈이라고 하면 가계가 필수적으로 지출 다 하고요. 남은 돈, 순수하게 남은 돈, 이걸 우리가 보통 여윳돈이라고 하는데, 여윳돈이 상당히 많아야 가계 재무 상태가 안정적으로 굴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올해 2분기 기준입니다. 가구의 흑자액을 따져본 겁니다. 네. 그래서 월 평균 100만 9천 원. 100만 원 가까스로 넘었죠. 이게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18,000원가량 감소를 한 겁니다. 이런 가계 흑자액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게 이제 통계를 통해서 잡힌 거고, 8분기째 줄었습니다. 이게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역시 원인을 따져본다면 뭐 고물가를 제일 첫손으로 꼽을 수 있겠죠. 이런 고물가가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지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네. 또 하나는 지금 1,000조 원 이상 쌓인 기존의 가계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도 여전히 크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석이 되고 네,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혹시 뭐 가장이 사고가 났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경우 이 100만 원으로 뭔가 버티기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윳돈이 감소하다 보면 결국 이게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이죠. 이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구의 실질 소득, 지난주 전해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0%대 계속 머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 증가율이 이런 소비 지출 증가율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계 소비 여력으로 보는 게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계가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결국 소비를 덜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네. 이런 가계 여윳돈이 줄면서 결국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이런 경향을 반영해서 최근에 뭐 소비 관련 지표들 계속 둔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계속 나타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22대 국회 첫 정기 국회가 개원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금융업계에서는 국회에 금투세 폐지를 요청했고요. 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지금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하반기 뭐 증시의 최대 이슈가 됐죠. 대한상공회의소가요 국내 18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22대 국회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 57.4%는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하다. 그러니까 규제 기준이 좀 높다라고 봤고 따라서 이번 국회 금융 관련 입법 논의 방향성도 좀 금융 투자 확대 유도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의견이 80%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법안별로 보면 조속히 좀 22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59.6%. 그러니까 금융사 10곳 중 6곳은 금투세 폐지를 22대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제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이 금투세를 놓고 논의를 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죠.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쪽에 무게를 싣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상법 개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된다라면서 입장차를 드러냈는데 일단 협상의 여지는 열어놨기 때문에 후속 실무회담을 통해서 입장차를 좁혀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주요 20개국의 증시의 그 대표 지수들 성적을 비교한 결과 코스피가 18위 거의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위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튀르키예고요. 20위는 전쟁 중인 러시아라고 하니 우리 코스피가 얼마나 안 좋은 성적인지 짐작이 갑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는 8월에 대폭락을 겪고도 4개월째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 화랑기에도 소외를 겪었고 또 폭락장 이후에도 회복이 더딥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 산업대학원의 박정호 실물투자 분석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8월 코스피를 보면 정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나빴던 건지 이제 좀 체감이 되시는 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대폭락의 주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미국 증시가 아니라 왜 우리 증시는 이렇게 회복력이 더딘 걸까 이런 질문이 지금 떠오르거든요. 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증시를 설명하는 제 나름대로의 키워드는 이제 후기 유동성 장세 이렇게 표현을 후기 하거든요. 유동성 장세. 예. 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만 오히려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들이 막 정말 급등했었죠.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뒤숭숭할 만큼 높아졌고요. 그런데 이 위기 다 극복하고 났더니 이제 네.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위기는 이제 극복됐으니 네. 위기 때 뿌린 유동성 때문에 생긴 부작용인 물가 좀 잡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네. 금리를 전폭적으로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이제 올리면서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점인 그런 장세를 후기 유동성 장세라고 제가 불러요. 네. 그럼 이제 증시는 어떻게 되느냐? 예전 같은 코로나19 기간 같은 그 대세 상승장은 이제 끝났고 돈을 회수하니까요. 그러면 이 남은 잔존
유동성들이 어딘가 이제 돈을 다시 묻어놔야 되는데 네. 어디로 묻어놓으면 좋을지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이제 형국이에요. 네. 그래서 대세 상승은 이제 끝나가고 금리 올랐으니 이제 잘 옥석을 가려야겠다 했는데 미국은 그 과정에서 선택됐던 대표적인 테마가 AI.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관련된 주가가 정말 연일 고속 행진을 거뒀고요.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선 사실 AI와 관련된 업을 하겠다는 회사는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니까 네. 다음 제조 스테이지의 화두인 2차 전지와 전기 자동차 네. 이거와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주목받으면서 네. 주식시장을 견인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후기 유동성 장세가 나름대로 그 장세가 계속 이어지려면 그 인더스트리가 가시적인 성과나 아니면 실질적인 지표상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답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슬슬 이제 한국 상황을 보니까 아직 제조로 우리가 선택받았던 리딩하는 업종인 2차 전지와 전기 자동차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더 있으면서 네. 시장의 성숙도를 보이려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들을 시간이.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예. 물론 저도 2차 전지나 전기 자동차 정해진 미래라고 말할 정도로 언젠간 그 세대가 도래한다라고는 저도 생각은 하지만 당장 올해 또는 내년에 그 붐이 일지는 않을 것 같은 눈치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쪽에 묻어졌던 자금도 일부 희석됐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AI 테마로 남은 국가의 유동성마저도 흡입할 정도로 다 근로 자금이 흘려 들어가다 보니 네. 네. 그나마 우리 증시에 투자했던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또 미국 증시로 쏠림 현상이 있었고 이런 두 가지 요인이 후기 유동성 장세에서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선택한 테마는 AI를 중심으로 한 테마들로 다 귀결돼 버린 거예요. 네. 거기다 한국은 악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한국 경제를 견인해왔던 가장 주추 매출을 거뒀던 그러니까 우리 가장 큰 고객은 중국인데 중국 경제가 요즘 너무 심상치 않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의 기업들이 매출을 거둘 수 있는 주 수익원 중국 뭐 옛날 같지 않고 유럽 경제도 요즘 어렵고 중동이나 이런 지역도 대대적인 뭐 발주가 이루어질 만큼 상황이 녹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뒤숭숭한 여건이고 그러면 미국이라는 경제 하나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경제가 가동됐던 네. 이런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AI는 시설 투자가 올해 내년까지 어느 정도 1단계는 마무리될 상황에서 한국에서 다른 인더스트리가 견인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가장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냥 네. 기분이 무척 가라앉는 그러니까요. 그런.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네. 개인 투자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네. 요즘은 서학개미라고 해서 네, 네. 미국 증시에만 관심이지 국내 증시에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후기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와 별도로 오랫동안 우리는 이제 한국 증시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분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뭐 남북 관계라든가 해서 북한 문제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저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북한발 그 할인이다라고 규명되기에는 사실 그런 여진 많지 않아요. 네. 오히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주범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당국에 밸류업을 도입하겠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올 초였던 걸로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벌써 6, 7개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상장사가 얼마 안 되죠, 교수님? 맞습니다. 제가 봤던 걸로도 10개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협조와 아니면 뭐 공감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의 밸류 프로그램인데 10개 미만사만 참여하는 것은 사실 좀 달리 표현하면 네.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없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오너든 대주주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주식 가치가 올라가야지만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회사에 충분한 자금을 세이브하는 것도 네. 오너를 비롯한 대주주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거기서 거둘 수 있는 구조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네. 회사 돈과 개인 돈의 구분이 불분명해진 경영 풍토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모든 네. 경영자들을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왜 이렇게 됐느냐 진단해 봤었을 때 일단 그 지분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있는 네. 과정에서 그럴 경우는 굳이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많은 자신들의 이익 구조를 회사 이익이 올라갔었을 때 거기에서 충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짜져져 있는 상황에서 네.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영 통용성을 강화하고 주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한다는 건 네. 본인들 입장에선 지금 이걸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으로 할 요인이 별로 없는 없다. 거죠. 그리고 또 강제성이 생각보다는 우리 정부의 없죠. 밸류 프로그램이 거의 담겨 있지 않아서 애초부터 조금 좀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자아내는데 역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작년인가 이게 밸류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일본 증시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도입할 때 일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기업 풍토가 좀 다른가 봐요. 아닙니다. 일본도 사실 밸류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 실제로는 10년 이상 동안에 많은 트라이를 해왔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리고 일본의 어떤 공공 부분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준하는 행위가 아닌 거기에 반하는 행위를 했었을 때는 네. 반강제적으로 굉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에 반하는 행위로 사내 유보금을 많이 네.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놨었을 때는 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유보금을 어디다 쓸지 어떤 계획이 있을지 공시자료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뭐 다양한 또 페널티들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세무조사를 포함해서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 세무조사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일본은 IT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 인공지능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 이런 핑계로 신규 사업을 안 했던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만 공시자료에 아예 의무화시켰어요. 아. 신규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지 계획 발표해라. 아. 그걸 다 의무화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공시자료 같은 경우는 뭐 사내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어떤 미사옥으로 끝낼 건데 이것도 그렇게 미사옥으로 끝낼 것 같으니까 네. 전 분기 대비 그리고 동종 업계 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숫자로 제시하라고 아예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요. 이렇게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다 보니까 밸류 프로그램이 일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초입이니까 아직까지 뭐 여러 단계가 후속으로 전개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그냥 계도하는 어떤 권고하는 수준이고 이제 후속 조치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밸류 도입은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네. 나타나기에는 사실 일본 따지고 보면은 반년 만에 뭔가 성과를 기대하기는 그건 좀 빠르죠. 성급하다 이런 네.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 사내 유보금은 어느 정도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물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인수합병에서 특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있었을 때 알토란 같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거나 할 땐 산업유보금의 적립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예, 무조건 이제 위험관리 차원의 일로만 보여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그 우리는 지금 밸류업 공시할 때 어떤 거를 공시하도록 지금 돼 있어요? 권고 사항입니까? 아니 의무 사항입니까? 권고 사항입니다. 네. 사실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네. 다 사실 좀 추상성이 강해요. 예.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은 공시자료 말고는 크게 의존할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시자료에 대해서 뭐 할 거다 네. 그리고 선언적인 문구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내용이 공시자료에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보다 우리 매출 추세가 다음 분기부터 기대치만 못할 것 같습니다라든지 네.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M&A의 여러 제약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든가 네. 신규 제품 출시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공시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왜 없는 그렇게 거거든요. 하죠? 왜냐하면 네. 미국에서는 공시자료에 부정적인 것들을 미리 노티스하지 않으면 네. 집단 소송으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네, 소송에 네. 휘말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 너희 내부자들이고 내부에 이렇게 투자자로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알았음에도 그러면 불구하고 공시를 해야 된다. 우리 공시 안 했으면 니네 책임져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공시 자료를 보면 정말 다 미사오구만 들어가 있다 할 정도로 좋은 내용만 들어가 있고 그러니 한국은 공시 자료만 보고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많은 부분 어폐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입니다. 원인이 가장 될 큰 수도 원인이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좋은 것만 장밋빛 전망만 해놓으면 네. 그대로 믿었다가 그동안에 수익을 못 거둔 경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국내 증시에서 떠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구 표현을 가지고 연구하신 학자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목표 매출액을 최소 얼마까지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라고 최소를 제시하는 보수적인 공시자료를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최대 아 다르군요. 접근 네.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이 정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랑이나 그냥 어떻게 보면 과시적인 공시만 최소는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그렇죠. 거고. 만약에 그거 최소로 한다는데 그것도 못하면 진짜 소송 들어가는 네. 거고 여긴 최대를 제시하는 거는 그냥 장밋빛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 하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네. 많은 것들을 좀 우리가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주주들 입장에선 공시자들을 책임감 있게 공시할 수 있도록 뭐 집단 소송이라든가 소액 주주들이 다 같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것도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장수 기업들, 네.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의 공통점은 가족 기업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네, 네. 뭐 어떤 임계점 이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그 기업의 오너들이 네. 내 당대만 보는 게 아니라 배를 아들 물려서. 그렇죠. 그런 게 네. 솔직한 사실이거든요. 인재상정이고 그럼요. 지금 유럽의 강소기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지적해 네.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계속해서 내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왜 더 과감한 투자를 제가 해야 됩니까라고 솔직하게 의구심을 제시하는 경영자들도 많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그렇다면 같아요. 네.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네. 유럽처럼 네. 지금 엄청나게 페널티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만약에 그 아들이 기업을 물려받아서 네. 계속 경영을 하는 거면 네. 20년, 30년 동안 돈 벌어가면서 네. 차차 그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처럼 네. 합리화해 준다면 네. 굳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내 유보하면서 쌈짓돈처럼 쓰는 게 아니라 네. 정상적으로 상속할 거 하면서 네. 주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경영을 돌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 전반적인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같이 나눠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네.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여요. 그밖에 상법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논조가 이제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추상적인 구절이 또 그 들어갔습니다. 문과를 하나 집어넣어야 된다고 계속 그렇죠. 요구를 해왔는데요. 근데 네. 그거는 또 첫 단추를 푼 거일 뿐이에요. 그 추상적인 문구를 바탕으로 네. 실질적으로 그거에 반하는 행위를 했었을 때 뭐 어떤 금전적 또는 신체적 제약을 가할지는 아직 없잖아요. 신체적으로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 외국 같은 경우는 네. 세금만 탈세를 해도 종신형을 받는 나라도 그런 있잖아요. 표현이요. 신체적이라고 그래서. 네, 그렇죠. 네. 무슨 때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눈높이를 맞춰준다면 아마 좀 더 밸류 프로그램에 준하는 행보가 더 지금 가시적이겠죠. 말씀하신 그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그 문구, 네. 그게 이제 상법 개정안에 들어는 개정 안에 올라간 거자 통과된 건 아니죠. 아직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지금 여야 간에 지금 이제 논의가
경기가 한창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이거는 워낙 장단점이 많아서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소견을 한쪽으로 정하진 못했는데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익이 있는 데는 과세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익이 있는 곳 중에 특정 이익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조세 회피를 할 명분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게 원칙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과세라든가 아니면 과세가 너무 한쪽에 과잉 부과됐던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형질의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투자로 걷어들인 거니까요. 네. 그러면 투자로 걷어들인 소득들 중에는 부동산에서 걷어들인 소득이 있을 것이고 네. 주식으로 걷어들인 소득이 있을 텐데 부동산으로 제가 1억의 수익을 거뒀다. 순이익을 네. 거뒀다. 그때 과세하는 것과 네. 주식에 1억의 수익이 거둬졌을 때 과세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봐야 돼요. 그럼 무조건 똑같이 맞추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우리 기업들이 견실하게 사업 운영하는데 많은 자금이 더 흘러들어갈 걸 우리가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과세하는 기준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과세하는 기준보다는 주식시장에는 조금 더 경하게 세금을 그리고 부과할 부동산은 필요가 있죠. 사고팔고를 빈번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또 가액이 크고요. 네. 보통의 경우 주식은 가액도 낮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빈번하게 또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래가 빈번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그렇죠. 무조건 네. 이득이 기준인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과 같이 국내 주식보다는 다들 외국 주식에 관심이 많을 때는 네.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네, 네.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에는 과세를 좀 경하게 때리는 것이 그래야 외국에 투자했었을 땐 과세에 대해서 부과되니 내 이익이 얼마 주는데 네. 국내는 세금이 좀 그거보다 덜하니 네.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네. 투자자들의 발길이 돌려질 수도 있는 네. 거죠. 글로벌 증시 화랑기에도 우리는 소외가 됐고 8월 급락 후에도 제대로 된 회복을 못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 원인이 무엇인지 그 근간에 또 어떤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앞으로 전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우리 증시가 제대로 된 체력을 회복하고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이라든가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지 네. 예, 좀 알려주세요. 언론에서는 간간히 나스닥에 우리나라 기업 누가 상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칭송하는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절대 반대합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알토란드 같은 기업들마저도 우리 증시를 외면하고 나스닥으로 가면 우리 증시의 다음 차세대 유망주가 어디 있겠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요. 예.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증시를 좀 더 매력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로컬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서 한국 증시에 상장하고 싶은 외국 기업들도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많은 회사들이 있다고 했을 때 뭐 태국 기업이나 인도네시아 기업, 말레이시아 네, 기업은 네. 꼭 나스닥만 쳐다볼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이머징 마켓에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 증시에 자꾸 상장해 준다면 네. 코스피나 코스닥이 훨씬 더 전도유망한 증시가 되거든요. 네. 그런 적극적인 노력 없이 너무 로컬 마인드로 우리 기업들만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는 마인드 이제 이것도 벗어날 때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가져봅니다. 네. 보통 추석 전 8월은 약간 증시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원래는요. 그리고 이제 추석 전에도 좀 마음이 좀 바쁘고 네. 근데 추석 연휴는 또 며칠 또 우린 쉬니까 예, 좀 그렇죠. 불안하기도 예. 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할지 연말까지의 장은 보통 어떻게 펼쳐질 거로 예상하는지. 네, 지금 예. 연말까지 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는 연준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금리 기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50% 정도만 보고 있어요. 인하가 네. 안 될 수도 있다. 네, 한 50% 정도는 이번 텀까지는 쉬고 아.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볼 만큼 그럼 9월에 쉬면 11월입니까? 네, 그쯤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왜냐하면 물가가 확정적으로 잡혔다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 네. 오히려 경기 관련해서 불황이 아니라는 시그널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물가도 안 잡힌 상태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네. 만약에 경기가 불안전하다라고 한다면 물가 못
못 잡았지만 경기라도 챙기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요인이 있지만 이번에 나왔던 서비스 지수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불황의 징후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선 굳이. 물가도 어정쩡하게 잡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까지 낮추면 이 중물가 기조나 고물가 기조가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고용 문제는 생각 안 할까요? 그런데 이제 고용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관련해서 이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물가를 지금 경기가 버텨주고 있을 이 시점에 조금이라도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게 원래 연준 위원들이 부여받은 숙제예요. 네, 네. 물가를 잡는 게 일단 연준의 첫 번째 숙제다. 네.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예전보다는 제가 숫자를 많이 올려서 한 뭐 저 같은 동네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한 무슨 말씀을. 50%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된다라는 전제로 네. 지금 투자 시장에 접근할 게 아니라 네.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그럼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어려웠던 8월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오늘 또 증시 얘기를 네. 했었는데 한번 쭉 돌이켜 볼까요? 올해 한국만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주요 20개국 대표 네. 그 지수 가운데 거의 18번째라고. 꼴찌한 것 같아요. 아, 코스닥은 네. 처참할 정도로. 근데 코스닥은 연초 이후로도 마이너스 11%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도 일단 이제 해외 증시는 견조했던 게 다우가 이번 8월에 1.8, S&P 500이 2.3, 그리고 나스닥이 0.64%로 다 각각 이제 월 초반은 다 안 좋았지만 이제 네. 월 후반에 이제 급반등하면서 이제 어쨌든 강세로 마감이 됐고 특히 다행히 좀 경제 지표들이 이제 좀 걱정을 했었지만 다 괜찮게 나오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됐고 네. 또 거기에 테슬라에 대한 논쟁은 엔비디아에 대한 논쟁은 있죠. 아직까지는 있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빅테크들의 어쨌든 주가는 좀 견조하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어쨌든 증시가 그렇게 썩 막 위로 막 뻗은 건 아닌데도 코카콜라라든가 월마트 같은 기업들은 이제 신고가를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확실히 이 브랜드 가치가 좀 뛰어난 그런 이제 회사들, 소비재 기업들은 네.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반대로 한국은 좀 아쉬웠던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번 달에만 11% 빠졌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아예 안 돼 버렸고 네. 그게 좀 아쉬웠고 근데 오늘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2차 전지가 뜨거웠는데 네. 8월 한 달 동안 LG엔솔이 20%나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LG에너지 배터리가 솔루션이요? 좋았고 네. 유한양행 주가가 50%나 급등을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부진했지만 국내 내부적으로도 보면은 기업마다 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또 특히 밸류업 관련해서 공기업 회사들 있죠. 네, KTNG나 강원랜드가 네. 둘 다 각각 이제 공기업이죠. 10% 이상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좀 많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 때문에 밸류업주들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9월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달로 여겨진다. 1950년 이후 S&P 지수의 9월 평균 0.7% 손실을 기록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는데 그랬나 보죠. 원래 진짜? 좀 9월이 계절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달인데 뭐 꼭 그렇다고 올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8월에 안 좋았는데 9월까지. 근데 9월은 전통적으로 좀 네. 쉬어갔던 경우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보통 또 올해는 또 특히 대선이 있다 보니까 네. 불확실해서 9월에 좀 쉬어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은 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가는 발표된 걸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미국 내에서도 확실히 물가는 이제 잡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네.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식료품 가격과 이제 에너지 가격을 뺀 그 근원 PC죠. 네. 요게 전월 대비 0.2%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완화됐고요. 이걸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평균을 전월비 해서 0.1이요? 0.2. 0.2%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예상에 정확히 부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3개월 수치를
전월 대비 이제 3개월 수치를 이제 1년치로 환산을 했더니 네. 그러니까 1.7%로 그러니까 연간 1.7% 정도 올라갈 걸로 계산이 됐어요. 연간 네. 1.7%면 연준의 목표가 물가가 2%거든요. 네. 그거보다 훨씬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물건 잡힌 거라고 좀 많이들 보고 있고 특히 지난달에 FOMC에서도 연준 의장이 사실상 금리 인하 선언을 해버렸죠. 네. 이제 정책을 좀 바꿀 때가 온 것 같다 했는데 그거에 부합한 수치가 나왔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렇게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물가와 근데 경제 지표는 또 견고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일각에서는 뭐 한 번에 50bp 낮추는 비컨 얘기도 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그냥 0.25%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9월 FOMC에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물가를 봤을 때는 네. 예상대로 0.25% 금리 인하하는 게 그래요? 거의 좀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전문가들 다 그렇게 지금 대부분 미국의- 그렇게 의견을 그러니까- 공유하시나요? 그러니까 미국 왜냐하면 앞에서의 시장에서는- 그 박정원 교수께서는 이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50%로 본다라고 두 번이나 네. 말씀을 하셔서 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 이제 패드워치라고 있어요. 이제 네.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다만 0.5% 낮출 거냐, 0.25로 낮출 거냐 이 둘 네. 중에 하나의 차이지. 일단 금리 인하 확률은 100%로 지금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 얘기를 또 안 하고 갈 수 없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실적은 좋은데도 그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시장의 눈높이가 아주 높아져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떨까요? 너무 높았던 것 같고요. 사실 그걸 뛰어넘는 실적은 맞아요 또. 근데도 이제 시장이 마치 어떤 분은 그런 표현하시더 이제 엔비디아는 신이 아니라 인간계로 좀 내려온 것 같다. 그게 무슨 이제 말씀이세요? 안 놀랜다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실적 나올 때 너무 깜짝깜짝 놀랐던 거죠. 네. 이거보다 너무 압도적인 실적을 내니까 그래서 정말 엔비디아 신 같다라는 이제 소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실적이 더 익숙해진 거예요, 좋은데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만큼 주가가 올라서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실적은 맞지만 뭐 깜짝 실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좀 걱정을 했던 게 이번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블랙엘이라는 새로운 칩이 네, 네. 이게 연기된 차세대 건 맞아요. 인공지능 칩이요. 근데 네. 이제 언론 보도대로 4분기로 연기가 된 걸 이제 확인을 해줬죠. 했는데 이게 좀 수율이 조금 이제 아직은 좀 불량률이 좀 높은 양품이 거예요. 나오는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조금 이제 시장 예상이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젠슨학 CEO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이제 4분기에 출시는 하는데 네. 뭐 수십억 달러 매출은 나오겠지만 이익률은 어느 정도 수율 얘기를 좀 이제 안 해줬기 때문에 네. 우리가 4분기엔 살펴봐야 됩니다. 이 블랙일이 도대체 이 제품 불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예상보다 괜찮으면 또 주가는 빨리 회복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블랙엘의 불량률이 만약에 높으면요 주가는 또 부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우리가 좀 들여다볼 거는 네. 이 신제품이 얼마나 제대로 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시장은 좀 관망하려는 것 같아요. 주가도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AI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네. 너무 많이 올라간 주가를 좀 만족시키진 못했던 그런 좀 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열기는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네.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어느 정도 팔았습니까 이번 조정상에서? 그 이번 이제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수치가 나와 있어서 네.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면 엔비디아 주식을 2억 1,388만 1,677달러인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네. 2,800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를 하신 거예요. 이제 사실 올해 굉장히 엔비디아를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달 말씀하시는 네, 거죠? 8월에는 네. 2,000억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네. 또 왜냐하면 AI 버블론도 막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 네. 일부 좀 이익 실현한 물량 아니면 뭐 손절한 물량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매도를 했고 다만 아직까지 이제 보관 금액이라 그러죠. 갖고 있는 물량은 테슬라가 121억 달러로 1등이고 엔비디아가 117억 달러로 누가 갖고 있는 거? 우리 개인 투자분 개인 투자자들이 네. 갖고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12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되거든요. 네. 그 15조 원을 지금 갖고 계시고 엔비디아는 117억 달러예요. 그러면 네. 13조 정도 되는 걸로 좀 나와서 네. 아직까지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더는 안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8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도 이른바 위스퍼 넘버, 실제 월가 큰 손들의 실적 기대치와는 거리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크게 미끄러졌다 할 때 위스퍼 넘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위스퍼 아니 저도 그건 잘 아,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네. 다음번에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한번 공부해가지고 저도 그거는 자, 생각- 오늘 증시 흐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네. 마감됐죠? 오늘 이제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로 마감은 됐는데 네. 조금 아쉬운 게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아. 그러니까 상승이 900개고요. 네. 하락이 1,400개입니다. 그러니까 네. 올랐는데도 네, 그만큼 이제 좀 체감 지수는 안 좋았는데 네. 다만 그래도 그동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던 그런 이제 업종이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다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뚜렷하게 이유가 나온 건 아니지만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내년에 좀 크게 늘지 않겠냐. 그런 좀 보고서가 좀 발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내 대표 2차 전지 회사들 목표 주가 좀 올렸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은 돼요. 뭐 물론 이것 때문에 꼭 무조건 올라갔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2차 전지 올라갈 만한 뉴스가 나온 거는 전혀 못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한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가 네. 긍정적으로 나왔고 근데 저도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지금 시장이 2차 전지에서 제일 원하는 건 전기차가 좀 팔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에는 내년에 그 유럽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이제 네. 목표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전기차를 더 많이 타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논거로 전기차가 좀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럼 전기차가 팔린다는 얘기는 배터리한테 되게 좋은 뉴스죠. 그러니까요. 기다리던 뉴스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오늘 LG엔솔도 한 7%나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전 모처럼 2차 전지가 활짝 웃었고 네. 다만 이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이나 네. 이런 변압기 있잖아요. 예, 이런 좀 많이 올랐던 이런 쪽은 오히려 좀 방산도 좀 빠지면서 아, 2차 전지에서 조금 이제 수급이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반도체 쪽은 어떻습니까? 그런 반도체는 중소형주는 좀 빠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조금 올라서 조금 올랐네요. 예, 플러스엔 끝났지만 만족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승이었던 것 앞으로 같습니다. 이전의 그 흐름을 좀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뭐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 자체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네. 다만 이제 반도체가 지난 2년 동안 또 올라왔고 또 엔비디아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결국 거기에 좀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내년을 보면 AI 말고도 전통 반도체 수요가 늘 거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4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근무할 때 다 노트북 많이들 구매하셨죠. 네. 이제 4, 5년 교체 지나서 수요. 교체 수요가 일단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수요도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목리를 부리고 있다는데 이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뭐 주가에 큰 영향을 좀 주지는 않지만 네.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체코 원전 사실 미국이 떨어졌잖아요. 우리한테 져가지고. 네. 예,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은 맞긴 맞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 살펴보면 이 원천 거술을 우리가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에 이거를 못 쓸 이유는 없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좀 정부가 확실히 좀 미국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천 기술을 옛날에 도입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좀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딴지를 걸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계속 경쟁해야 되거든요. 유럽에서도. 네.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정부가 미국 측과 좀 합의를 해서 이걸 좀 매듭을 줘야지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놔두게 되면 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가 만약에 수출 또 하게 되잖아요. 그때 또 걸 딴쪽 수도 걸기 있어요. 들어오면요. 근데 다행히 체코에서 뭐라고 했냐면 웨스팅하우스가 이걸 거니까 네. 그 웨스팅하우스는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 너네는 이제 들어올 수 없다. 네.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할 수 없다고 선은 그었어요. 네. 다행히 이제 우리 편을 들어줬지만 어쨌든 미국의 또 판단도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는 봐야 될 거는 네, 같습니다. 미국도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라면서 네, 맞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 법원이 또 각하한 적도 네. 있어서 네, 불리하진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네.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자, 이번 주 금요일 그 미국의 그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다면서요. 네. 시장 예상은 어떻게 지금? 사실 이게 좀 제일 중요하죠. 이제 미국의 지난달에 아주 폭락을 일으켰던 게 고용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네. 지금 예상은 16만 건 비농업 네. 고용자 수가
ETF가 16만 건 이상만 나와주면 네. 이제 지표는 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4.3이었죠. 근데 4.2로 조금 낮아질 걸로 네. 전망을 하니까 실제 이 정도만 나와준다면 증시에는 좀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인다는 9월 네. 첫날 장이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거 좀 주목하면 보면 좋을지 주요 일정 중심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용 보고서가 9월 6일에 나오고요. 지금 지난달에 우리나라 그 바이오 기업도 워낙 좋았죠. 근데 9월 7일부터 10일 날 또 세계 폐암학회가 열린 여기서 유한양이 또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주목하시고 9월 9일은 이제 아이폰 16이 또 공개될 예정이고 월요일이요. 예, 네. 9월 12일 역시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선 TV 토론이 열리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13일부터 17일은 유럽에서 또 종양학회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도 바이오 관련 네, 종목들이, 맞습니다. 네. 18일 날은 FMC 이제 금리 아마 인하할 걸로 보이고 9월 26일은 이제 우리나라 삼성과 경쟁하는 마이크론 여기가 실적 발표 있으니까 이런 일정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수요일에 FOMC FOMC가 회의가 열리는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